오늘의 플러스, 과열된 부동산 시장 그 이면의 원리에 대해 이해해봅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잘 지내셨죠? 네. 예, 바로 어제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이번에는 전체 아파트, 그러니까 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와 함께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그 발표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예.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파트 거래 허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살 수 있는 부동산이 이제 아파트로만 한정된다는 말씀인데, 그럼 반대로 해보면은 뭐 다세대라든지 아니면 빌라나 상가, 뭐 토지, 나대지 같은 이런 거 살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 아파트만 어쨌든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남, 수초, 송파, 용산구죠.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가 한 40만 채 정도가 됩니다. 근데 강남 3개구는 한 38만 채 정도가 네.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1263만 채 정도가 되는데 네. 3% 약간 뭐 웃도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게 동단이나 아니면은 뭐 신통기획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지정한 경우는 있어도 이게 구단위 전체로 통틀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발효는 3월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약간 있죠.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도 자료를 보니까 6개월이지만 뭐 추가 연장을 네. 적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당분간 아마 강남권하고 용산은 토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규제는 한번 지정은 쉽게 하더라도 네. 풀기는 생각보다 여의치 않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는데, 예. 아마 저도 이런 토지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 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집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35일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 집값에 대해서 잘못 진단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서울시도 당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예. 집값이 안정되고 거래량이 침체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천 건 정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네. 역대 평균치가 6천 건 정도 되는데 뭐 절반도 안 되니까 네. 뭐 침체됐을 시점에 뭐 규제는 없는 게 좋으니까요, 사실상.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입주자들 편의를 위해서 뭐 폐지하는 것도 해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월 당시에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 지수라고 이제 뜹니다. 예. 이때 이때 당시에 1월 수치가 마이너스 0.19%로 하락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겠죠. 그랬는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엉뚱한 방향의 어떻게 보면 영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도 이상합니다. 왜 그러면은 강남 아파트 값은 뭐 다다닥 올랐고, 네. 그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까지 거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미분양의 무덤이라 하는 평택마저도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이 공간 확산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일종의 이제 집값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강남이 오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인접 지역을 거쳐서 수도권까지 이게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전염되듯이 광속으로 이렇게 시장이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제동을 건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내수 경기는 위축이 돼 있죠.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죠. 그러면 네. 아파트 시장이 달아올 이유가 없지요. 네.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단적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재해 있었는데 토제 해제를 계기로 이게 폭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요 시장은 펀더멘탈을 이탈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수요자들의 행태 분석을 좀 해보면요. 지금 공급이 없잖아요. 예.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크죠. 금리는 지금 벌써 작년부터 3번 낮췄죠. 네. 그러면 유동성이 늘어나요. 음. 그리고 7월부터 이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가 도입이 되면은 예. 수요자들은 이제 겁을 내는 거죠. 아, 예. 대출을 지금 못 사겠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전에 사자. 이런 불안 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토제 해제가 촉매제 역할을 해서 예. 결국은 거래가 폭발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요 시장을 바라볼 때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시장은 목석이 아닙니다. 예. 시장은 움직이는 유기체고요. 예. 수요는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수요는 가변적인 겁니다. 예. 그 최근에 특히 강남권 쪽은 이 똘똘한 한 채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지금 많아요. 그 강남권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수요 초과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를 규제를 완화하니까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까지 지금 움직이는 어떤 그런 연쇄작용이 측면이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가 없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런데 네.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시장 안정이 더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시장이 특히 민감할 때는 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작은 정보를 이게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예. 재료를 확대 포장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거는 움직이는 어떤 논리를 할까요? 그런 생리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고민해서 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걸 좀 시사한다고 볼 수가 아, 있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특히 그런 관점에서 또 추가로 여쭤볼 게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토호제를 풀었으려고 노력했던 시점이 사실 부동산은 박사님이 더 잘 하시겠습니다만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상당 부분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뭐랄까요? 규칙적인 패턴으로 선거 이슈가 있기 직전에 많이 풀리거나 변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토호제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 큰 선거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 뭐 딱 풀린 결 그냥 무관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정치적인 해석이 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부동산 시장 그 내부적인 문제와 정책적으로만 좀 더 초점을 맞춰 본다면은 조금 아쉬운 것은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최고의 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래량과 가격이 물 흐르듯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분명히 규제를 완화하면 그리고 강남 한복판의 규제를 완화하면은 분명히 이게 옹기 효과라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군부를 때리는 어떤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침체됐을 때 저는 쓰더라도 충분히 이게 가능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23년에 어떻게 보면 미국 발 고금리 쇼크로 집값이 폭락했잖아요. 예. 그때 과연 썼으면 어땠을까? 아. 아니면은 지금 규제 완화는 결국 이 부양 효과잖아요. 예. 근데 한쪽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는 어떤 또 다른 정책이 있잖아요. 예. 지금 7월에 예. DSR 스트레스 3단계를 도입했을 때 했으면 어떻겠을까? 시기적으로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다시 또 지정을 하게 됐으니까 네. 뭐 시장은 다시 조금 안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시장 중심으로 여쭤보면요. 네. 이번에 특이한 것은 이전 상태로 돌린 게 아니라 구 전체를 토가 지역으로 네. 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게 돼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예. 하나는 이제 갭 투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외지인 비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완전 재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강남 3개구의 갭 투자 비율이 갭 투자가 이제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뭐 전세 끼고 사는 거죠. 네. 이게 지난 2월에 46.3%입니다. 네. 전체 거래량의 10채 중에서 4채 이상이 뭐라는 거예요? 투기적 수요라는 거죠. 네. 또 하나는 강남 3개구에 있지 않는 사람이 강남 3개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몇 %냐? 62.4%입니다. 예. 그럼 대부분이 뭐냐? 물론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 많은 숫자 62.4%의 지방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예. 거고 그다음에 경기 인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남의 일종의 신분제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 강남 불패라는 어떤 거는 신화, 뭐 경험치. 그래서 내가 다른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강남 아파트는 일종의 안전자산이라는 어떤 그런 집단적 믿음. 네.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강화되는 어떤 특성들이 나타났는데 네. 어쨌든 거래는 이제 확 줄어들 겁니다. 예. 근데 가격이 과연 안정될지 부분을 좀 지켜봐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과거에 압구정이라든지 뭐 청담 이런 데 지정을 할 때 보면은 거래량 확 줄어요. 네. 갭 투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그렇죠. 되니까 줄고. 근데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요. 왜냐?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옆집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약간 키 맞추기 식으로 움직입니다. 아. 두 번째로는 이 시장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굴절해서 받아들입니다. 예. 말하자면은 국가가 정부가 우리 동네를 앞으로 성장 지역으로 공인해 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오히려 규제를 한 걸. 그렇죠. 아. 그러니까 모든 게 호재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은 안 빠지고 거래량을 좀 주는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도 일반 아파트가 좀 더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가 전세가 비율이 높잖아요. 예. 재건축은 낮죠. 예. 그래서 갭 투자의 타겟이 지금은 일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정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 안을 바탕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토호제가 일부 지역만 완화를 해버리니까 그게 풍선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해서 반포지 값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뭐 국토부 실거래가가 이번에 벌써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70억이 뭐 국민평형 때인 33평이 70억 찍었다라는 소식도 들리는데 네. 실제 그게 됐는지는 이제 좀 있으면 실거래가 나오겠지만요. 자, 그래서 어떤 내부의 상황이 있었냐면 그동안 눌려줬던 것 중에 다 같이 푼 게 아니라 일부만 토호제를 풀어버리니까 토호제 풀린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 그 가격이 급등하게 됐고 그래서 반포의 아파트 가격이 압구정 아파트 가격보다 같은 평형대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버렸다. 네. 그러면 압구정 입장에서 이제 저평가됐다라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더 또 끌어올리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 같이 규제를 다시 해버리면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번 그 대책에 어떻게 보면 영향권에 가장 놓이는 곳이 반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용산도 새로 지정이 됐지만 용산은 최근에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반포가 그동안에 이제 토지의 그 규제의 어떤 약간 그 반사 효과 이런 게 있었죠. 예. 있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그 서초가 그동안에 이제 아파트 가격은 랭킹 1위거든요. 네. 그 토지에 제외된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신축 선호 현상도 영향을 미쳤죠. 얼죽신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예. 그거 제가 만든 건데. 그래요? 그렇죠. 오.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쏠림은 약간 신축 중심으로 강세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풍선 효과
어떤 그런 효과가 없지는 않았으니까 예. 이제는 이제 압구정하고 아마 제 생각에 반포하고 서로 자존심 게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호제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토호제 지정이 안 됐던 일부 지역에는 갭 투자든 뭐든 내가 돈 맞춰서 언제쯤 입주해야지 계획했던 분들이 이제 강남은 못 들어가게 되니 뭐 마포라든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전부 다 걸로 돌리게 돼서 다른 지역 집값 상승을 더 견인하는 그런 효과는 없나요? 단기적으로 뭐 꿈틀거릴 수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만만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서울주택시장에서 뭐 일부 강남의 갭 투자 흐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큰 트렌드로 보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거든요. 네. 특히 이제 40대 초반에 주로 MZ 세대 마든니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 세대 네. 그 세대가 지금 이제 애가 학교 들어가니까 좀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이게 지금 가장 큰 트렌드인데. 그래서 네. 지난해에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보면요. 가장 많이 오른 게 성동구입니다. 한 12% 정도 올랐고 네. 뭐 수초구도 한 12% 정도 올랐기는 네. 했지만 지금 성동구는 규제 완화해서 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대상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동구하고 마포구하고 광진하고 강동구 이 이제 말하자면은 강남 인접 지역 쪽으로 풍선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시장이 과열될 경우에 예.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 예. 지금 강남 3개구하고 용산만 지금 규제 지역이 돼 있는데 예. 규제 지역을 넓히게 되면요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렇겠죠. 대출도 못 하게 되고 청약 규정도 까다롭고 예. 또 뭐 취득세 뭐 보유세 양도세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예.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강남 쪽의 시장의 또 다른 트렌드는 아마 법원 경매나 공매 시장 쪽에 이제 입찰이 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2년 안 살아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토제 대상이라도 좀 그쪽으로 수요가 좀 갈 수가 있고 예. 다만 이제 뭐 성자의 저주가 있잖아요. 예. 너무 이렇게 높게 낙찰 받으면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나 용산에 지금은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이제 고급 빌라 쪽 이쪽도 좀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상급지라는 지역에 진짜 희소한 주택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계속되는 연쇄적인 풍선 효과 네. 이렇게 저는 그냥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박사님 근본적으로 이걸 다시 토호제를 언젠가 누가 풀려고 하면 네. 또 이런 일이 또 터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 토제를 쉽게 못 풀 겁니다. 아, 제 생각에는. 예. 왜냐하면은 강남하고 용산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욕망의 화신처럼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초양극화의 서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는 반포가 60억을 넘었을 때부터 이제 초양극화가 시작이 됐다, 본격화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60억이 누구 A름입니까? 맞아요. 금발라도 그거요 다 못 바를걸요. 요즘은 빌딩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 사이는 이제 그 일극화라는 말도 합니다. 일극이요. 양극화 얘기 들으셨죠? 예. 양극화 말 쓰고 지방은 약간 다극화가 되는 것 같고 예. 동네마다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강남만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일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중산층이 사라지는 이걸 이제 모래시계 효과라고도 합니다. 아. 모래시계 보시죠. 예, 예. 그럼 뭐예요? 이게 모래가 쭉 내려가잖아요. 예. 중간 없죠. 맞아요. 아니 위나 뭐 아래만 아래만. 있는 아니면 영국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옛날에는 부자가 있고 예. 그다음에 가난한 자가 있었다. 예. 두 사람만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 하나 슈퍼리치라는 말하자면 요트 주인이 등장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포나 압구정 아파트는 마치 요트 주인처럼 돼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보니까 예. 이제 과거처럼요. 지금은 빌딩을 많이 안 삽니다. 개인들이 예. 상가를 사요? 안 상가 사요. 지금 다 텅텅 내수경이 비니까. 침체로 다 공실이 발생하죠. 예. 땅을 삽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이제 그 부동산 투자 중에서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나중에도 팔 수도 있고 황금성이 뛰어난 일종의 이제 그 강남은 안전 자산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요새 또 은퇴자들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애 교육을 다 시키고 또 직장을 마치면은 외곽으로 갔잖아요. 네. 요새는 안 갑니다. 안 가요. 앞서 일부 마지막 부분에서요. 지금 강남 아파트에 대한 고액 자산가들의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흐름이 목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네. 사내 보고서 하나가 얼마 전에 공개됐다. 네. 이걸 좀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2025년 이제 부동산 보고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예. 그리고 투자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종합 보고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통계는 있긴 하지만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예. 이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아파트 투자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핵심입니다. 예. 이 보고서를 보면은 2020년도에 이제 그 고자산가들의 뭐 선호도라고 하면요, 아파트가 한 49% 정도가 됐어요. 이때는 일반 아파트도 있고 재건축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게 64%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럼 돈 있으면은 그죠? 뭐 한 60% 정도는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 사겠다. 근데 일반 아파트가 한 35%, 재건축이 한 29% 정도 되는데요. 상가는 24%에서 20%로 줄었고요. 예. 빌딩은 12%에서 8%로 줄었고요. 토지는 8%에서 6%로 줄었습니다. 아. 왜 강남 아파트가 초과 수요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강남시장의 과열이나 아니면은 그 인접 지역들 저는 옐로칩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하게 되는 예. 과매수하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그러니까 투자 트렌드의 어떤 그런 변화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2016년 당시에 예. 그때가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비율 네. 그게 75%까지 갔거든요. 예. 지금은 54%입니다. 갭 투자를 안 해요 지금은. 예. 지금은 트렌드가 뭐냐면은 그냥 흔히 말하면 똘똘한 한 채 내가 살 집 하나 사고 예. 나머지는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하는 이게 지금 일반 뭐 중산층이나 네. 자산가들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급속하게 비대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빌딩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이게 뭐 수익이 안 나오고 또 관리하는데 번거롭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보면은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했죠. 네. 요새는 조물주의 배당주라고 합니다. 배당주요? 그것도 같은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서 과거와는 좀 흐름이 확실히 다른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주변에 건물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들어보니까 이제는 워낙 공실이 높다 보니 세입자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가면 안 되니까. 진짜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확실히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요즘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수요 자체가 네. 서울에 원래 거주한 분들 말고 흔히 말해서 원정 매매라고 하나요? 그럼 외지인 비율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외지인 비율은 이제 해마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 주택으로 가지고 보면은 예. 통계청에 그게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3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요. 지금 서울 주택을 외지인, 그러니까 지방, 경기, 인천 분들이 갖고 있는 비율이 16.6%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2014년만 하더라도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가장 높은 게
용산구입니다. 예. 22.9%. 오, 그렇네요. 그다음에 강남도 지금 19.5% 정도. 예. 그다음에 마포구가 19.2%, 서초, 송파, 영동포구가 한 17.8%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중랑구 같은 데는 좀 낮습니다. 12.9%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전체로 보면요. 예. 아파트 거래 건수 중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는 전체 22.8%, 예. 2023년에는 24.6% 정도. 예.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4채나 5채 중에 한 채를 사들인다는 건데 물론 강남은 아까 더 높다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언제부터 늘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부터 줄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 전후에서. 원래 우리 인구 줄면 아파트 수요가 준다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네. 강남은 안 떨어질 거라는 서울은 안 떨어질 거라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어떻게 보면 판단. 믿음 네. 이게 결국은 상경 투자로 이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어도 강남 네. 뭐 아니면 서울의 핵심 지역은 인구 감소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지대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거든요. 예. 이게 결국은 서울을 초과 수요로 만드는 건데 서울은 지금요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됩니다. 예. 지금 93.6%예요. 예. 자가 보유율이 44%밖에 안 돼요. 예. 이런 상황에서 결국 외지인들이 계속해서 몰려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거잖아요. 예. 지금 당장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문제를. 네. 그래서 그러면은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수요를 이제 과거처럼 막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수요를 조금 조절해주고 특히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예. 수요를 이연시켜야 되게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정책들이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지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투적 수요가 없는 데는 공급만 착실히 하면 되는데 네. 항상 수요 초과에 있는 상태에 있는 뭐 강남이나 용산이나 아니면 그 핵심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방향성도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초과 수요가 계속 유지되려면 네. 그리고 그 초과 수요가 실제 구매력을 기반으로 한 실수요이려면 그만큼 비싸진 아파트를 살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박사님은 금융권에 또 계시니까요. 실제 이렇게 대출 규제도 점점 세질 텐데 그걸 내 돈 주고 갭 투자도 아니고 살 만한 사람들이 잠재적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거 궁금해요. 그런데 나 빼고는 다 부자예요. 아니 무슨 그런 교수님만 말씀하세요. 가난하고 모든 왜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지금 PIR이라고 그래서 네. 뭐 한 해 동안 이제 일해 가지고 번 돈으로 쓰지도 않고 네. 모아서 몇 년 정도면은 이제 집을 특히 서울 집을 살 수 있느냐. 그 PIR이 KB는 대출 나온 거 보면 한 11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토부 발표할 때는 한 13배 정도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어지간한 대기업 직원들도 이게 집을 살 수 없다는 거 이게 뭔가 미친 거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비정상이 장기화되니까 문제인 거야.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다. 아까 네. 공급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데 초과 수요가 과거와는 달리 이 부동산에 유입되는 자금이 분산이 아니라 아파트만 몰린다니까요. 지금요. 예.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파트 편식 사회. 편식.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가도 사고 토지도 샀는데 지금은 특히 MZ 세대들은 아파트 키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아니면 결혼도 안 하겠다는 세대. 신혼부부들이 한 60%가 아파트에 삽니다. MZ 세대들. 와. 그래서 이 아파트로만 어떻게 보면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정된 수요들이 아파트로만 가니까 네.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버블권에 있고 그래도 계속 유지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아파트만 좋아하는 민족이 돼버려 가지고 예. 이 독특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공화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비싸졌는데 신혼부부들 중에서 한 거의 반 이상은 또 아파트에서 어떻게 전세든 뭐든 간에 시작을 하고 그 돈은 다들 신혼부부인데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집값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
나 사겠다. 웃돈 더 주고 사겠다라는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들 나오는지 참 놀라울 지경인데 하여튼 간에 이런 게 계속될 추세라는 것들이 여러 면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니 초양극화 아니면 일극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죠. 네. 집은요 어떻게 보면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예. 주식은 오르면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해서 이거 자금을 조달하는 거지만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오르는 게 내리는 거하고 별로 저는 경제에 큰 플러스 요인이 없다고 봐요. 그렇죠. 뭐 집값 오르는 지자체 게 뭐 뭐가 있어요? 세금이 좀 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백해무익한 거거든요. 예. 집값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 강남이 결국은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버리면은 근로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 이하가면 또 어떡할 거예요? 예.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이런 어떤 집의 자산화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맹목적인 강남 불패 신화는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2022년에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지니까 오히려 더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렇죠.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22% 빠졌습니다. 예. 실거래가로. 그래서 저는 뭐 강남이 불패는 아닌 것 같고 덜패 조금 덜 빠질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특히 지금은 제 생각에 너무 이게 그 과열돼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막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 호가대로 사면 안 돼요. 상투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예. 근데 아마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이게 진짜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누가 봐도 이거 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가격인데 그래도 사는 분들 마음들 중에는 불안감 아까 말씀 주셨던 아유 어디서 또 새로운 이런 아파트를 공급받겠어요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뭔가 서울에 뭐 노른자의 땅이든 서울에 좀 좋은 요지에 더 많이 공급을 하면 좀 해소가 될까요? 되죠.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주택 가격은 공급이 이제 주요한 뭐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공급 예. 앞에 장사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도 했고 예. 사실 서울에 빈 땅이 없어요. 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만 이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공급의 원천인데 뭐 재개발은 요새 뭐 건축비 오르긴 했지만 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결국 재건축이 지금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가 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참 재건축은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거든요. 이게 네. 재테크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남는 게 있어야 재건축을 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조합원들은 이게 제초한 뭐 부담금을 없애주기를 원하죠. 그렇겠죠. 근데 국민적 기대 수준은 또 아니에요 또 그래. 예. 조사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재건축 문제가 참 뜨거운 감자인데 국민적인 어떤 그런 공감대와 조합원들의 어떤 기대 수준을 어떻게 그러면 이게 절묘하게 맞출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사회적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금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금융적인 상황들은 네.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통화량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율의 추세, 뭐 그리고 스트레스 DSR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 보이세요? 올 한 해 주택 시장은 제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간의 시속 게임이에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 주택 시장은 금리보다 예. 대출 규제가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왜냐 집값이 비싸니까요. 예. 오히려 지방이 집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이게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라고 보는데 아마도 지금 금리가 올해 한국은행이 아마 2번에서 3번 정도 낮추겠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유동성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주식 기억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밀물이 몰려오면은 그죠? 작은 크든 모든 배들이 뜬다. 예. 그거죠. 이거 살 사람이 많은 거죠. 예, 예.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금리를 올해 낮추더라도 예. 분명히 대출 규제를 동반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7월 이후에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하면은 예. 이게 집값이 조금은
빠지거나 아니면은 거래가 안 될 수 있어요. 음.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올 전체를 보시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상반기 때 조금 이렇게 올랐다가 예. 하반기 때는 크게 오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전망이랑 잘 안 맞습니다. 예, 예. 안 맞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지금 주택 특히 아파트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네. 이걸 제가 사바나 기후라고 그래요. 사바나 기후요. 사바나 기후는 어때요? 건기우기가 분명한. 그렇죠. 어떨 때 갑자기 폭우가 왔다가 아. 어느 날 갑자기 가뭄이 진행이 돼요. 예. 작년도 보면은 거래량이 7월에 서울에 예. 무려 9천 건이 한꺼번에 거래됐어요. 아. 그러고 거래가 없습니다. 예. 지금도 뭐예요? 2월 달에 지금 6천 건 넘을 것 같거든요. 예. 왜 그러느냐? 이게 불안 심리와 조급증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무리짓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군집 행동을 하기 예, 때문에 예.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여러 정보를 받아다가 자기가 냉철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거래가 확 늘어날 때 특히 이제 조금 집값이 오르면서 거래가 이제 확 늘어나면은 예. 어깨 부분에서 오르면은 이게 뭐냐? 이게요 거래 상투입니다. 주식에서 말하는. 예. 그래서 침체기 때 거래가 좀 늘어나서 뭐 집을 사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 다음에 거래가 확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상투예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꾸준하게 거래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 거래되고 그다음엔 또 거래가 안 되는 이런 불규칙한 흐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시장을 냉정하게 보셔야 되지 옆 사람 따라가면은 오히려 안 내가 낭패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부부터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여쭤봤다면 네. 이제 매매가 아니라 전세 시장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토제 더 강화되고 네. 그리고 앞서 설명 주셨던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었을 때 전세값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세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올해 매매에 비해서 좀 상대적 강세를 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강세요. 예, 예.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그렇게 예. 보는데 그 바로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이게 빌라에서 탈출해서 자꾸 이제 아파트로만 이동하려는 네. 아파트는 이제 전세 들어가는 분들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거든요. 예. 내가 결국은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은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채권자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되받을 수 있을지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그걸 체크를 하는데 아파트는 대충 시세가 있으니까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세 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낮추면 어때요? 예. 지금 담보대출은 거의 고정금리잖아요. 예. 잔액 기준으로 보니까 65% 가까이 되던데요. 오. 신규는 90% 가까이 되고. 예. 근데 지금 전세는 다 변동금리다 보니까 금리를 낮추면 어때요? 그러면 전세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고가 전세를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늘어나는 셈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금리에 훨씬 더 전세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 뭐 그런 측면 그리고 입주 물량이 이제 서울은 올해 좀 많아요. 예. 관계 없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좀 입주 물량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주 물량은 전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전세가 조금 더 매매보다는 좀 더 강세를 뜰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전세 특성상 금리 변화에 민감한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매매보다는 강세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다 살펴봤고요. 아파트 말고 상가 투자하신 분들 또 수익성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요즘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투자의 패러다임이 이게 달라져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가는 한때 이제 은퇴자의 로망이었는데 예. 이제 뭐 은퇴자들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뭐 신도시 상가 가보면 다 비었어요. 많이 가보셨죠. 예. 뭐 절반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은데 그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소비 패턴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지난해 보니까 매출의 기준으로 보니까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넘어섰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있고 또 젊은 이가 없잖아요. 소비 성향이 높은 젊은이도 없고 근데 이제 연세 많은 어르신들만 많다 보니까 상가는 사실상요 절대 인구보다 유동 인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네. 많지 않다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도심조차도 요새 빈 데가 많죠.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도 있지만 지하 상가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하상가요? 요새 지하상가 가면 건물 지으면은 다 아. 여의도 IFC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죠. 그렇네요. 요새는 지하상가에 맛집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핫플레이스가 많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상 상가 주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아, 같고. 그렇군요. 그리고 요 사이는 퇴직하시는 분들도 약간 귀차니즘, 예. 귀찮아요. 상가 관리하고 하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번거롭고 그러니까 아유, 차라리 그냥 배당주나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과거보다 어떤 그런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요, 은퇴하고 나면은 대출도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저는 무조건 안 좋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분 상가, 땅 지분이 없는 구분 상가는 나중에 못 팔 수 있거든요. 네. 황금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그거보다는 통건물이라고 그러는데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아예 뭐 상가 주택이라든지 네. 역세권, 아니 뭐 꼬마 빌딩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수요가 좀 탄탄한데 역세권이나 이런 데들은 골라서 하셔도 이제 관계 없다.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어차피 땅가기라는 것은 도심 지역에서 뭐 우상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왕이면은 수익형 부동산을 사시더라도 이 통제감,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제감을 발휘해서 이 통건물을 사셔야 된다는데 구분 상가 사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왕 수익형 상품을 사시더라도 항상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사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 말고요. 지방 또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얘기하면 맨날 강남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왜 얘기 안 하느냐 말씀도 많아서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뭐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뭐 해결의 기미가 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지방도 조금 온기가 돌 거라고 봅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요,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금리나 효과가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이. 지방이 영향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방도 2019년도 이후에 네. 주택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지방도 입주 물량이 줄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화 불량이 좀 심각한데 특히 예. 이제 중공업 분양 네. 물거진 아파트로 해서 2년 전에 분양을 했어요.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방치되다 보니까 이제 입주때가 됐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악성 미분양이 돼서 이제 건설업체들을 이제 옥죄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예. 지방도 어쨌든 간에 저는 조금은 나아질 거다. 다만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예, 뭐 전체 예.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있고 예. 또 핵심 수요층인 젊은 층들이 자꾸 유출이 되고 이런 뭐 수요 기반이 약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예. 항상 너무 이렇게 그 평균핵이라는 것도 일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방을 무조건 다 안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이제 지방을 다극화라고 표현했는데 지방도 네. 울산 같은 데는 좋습니다. 그렇죠. 울산도 뭐 조선 경기하고 지금 자동차 그게 좋기 때문에 창원도 좋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방마다 약간 온도 차이가 있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좀 나아진다. 조금 확 나아진다기보다는 네, 네. 조금 나아질 거다. 왜냐하면 정부도 지금 뭐냐면은 추가 이제 대책을 좀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런 대책과 맞물려서 지방도 조금은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 뭐 그런 희망 섞인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결국 박사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거 여쭤봐 달라는 부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투자적 수요 뭐 이런 거 빼고요. 실수요로서 이제 내 집 하나 장만해서 아이들 잘 키우면서 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우리 서민들 많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했을 때 어떤 내 집 마련 전략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과거와 좀 패러다임이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주로 이제 내 집 마련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전공법.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출을 최대한 내서 살아. 그러니까 지렛대를 이제 최대한 끌어들이는 거죠. 네. 4, 5년 전에 많이 했잖아요. 네. 아니면 X세대 이상의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 중년층, 많이 네. 했던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파트에다가 이제 그대로 갖다 전공법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대출을 갚잖아요. 네. 완성체로서 집을 갖고
또 가격도 좀 올라 있을 수 있죠. 예. 그 방법이었는데 연끌 매수 예. 그 방법도 있는데 예. 요새는 그 방법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요새 MZ 세대 중심으로 하는 우회 전략.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냥 전월세를 살면서 예.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더 늘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집을 사는 그 전략도 요사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요. 강남은 지금 투자 자산으로 지금 어차피 돼 있다는 걸 다 인정하지만 예. 나머지 지역은 그냥 저장 자산 정도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네. 그러면 수익성이 더 어디 높을 거냐. 미국의 ICT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9.5%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 1.5에서 1.6% 정도 되죠. 네. 이 중에서 수출 기여율이 99%예요. 네. 내수는 제로 아니면 다행이라고요. 예. 부동산 내수 산업이죠. 그러면 큰 틀로 바라본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부동산 쪽보다 금융 자산에 더 신경 쓰고 공부하는 게 부를 이루는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예. 지방에 계시는 분일수록 예. 부동산 공부하기보다 금융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죠.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융 자산 특히 주식은요 변동성이 강해요. 그렇죠? 그럼 예. 스트레스를 동반한단 말이에요. 네.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견디낼 수 있을 거냐? 이 감정 노동, 그다음에 이게 이게 멘탈 게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뭐 7, 8억씩 뭐 4, 5억씩 주식 넣어놓고 막 이게 밤잠 설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겠죠. 머리카락 다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인 틀로 바라보면은 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성세대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만 무조건 하지 말고 네. 나의 경쟁력이 도대체 어딘가. 내가 그동안에 뭐 주식을 해서 코인에서 돈을 많이 벌어본 그런 경험치가 있다면은 네. 오히려 그 방식을 가서 나중에 돈이 좀 어느 정도 불린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획일적인 어떤 그런 재테크 방식보다 이제 맞춤형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이 부동산 이 맹신, 네. 부동산 불패, 부동산 중독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거는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맹신이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좀 더 열린 시각에서 내 집 마련도 이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은 과거에는 필수였지만 네. 지금은 선택적 자아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아주 진짜 진심 어린 조언도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